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도 절대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연간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2%도 못하는 상황으로 내려와 있다.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해 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게 그 정도 상황에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0% 수준의 성장률, 성장이 멈춘 사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절대 위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인구 고령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구 고령화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이미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심각성은 느끼고 계시고 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스럽게 보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이 일어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고요. 또 라가르드 ECB 총재죠. 전 IMF 총재이기도 한 라가르드 총재는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 인구 감소다 하는 평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집단 자살 사회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고 또 북핵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 위협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라는 거죠. 그럼 인구 고령화는 왜 나타난다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0.75명은 현재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2.1명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 평균 1.5명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제일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출산율을 높일 거냐는 거예요. 그럼 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느냐? 그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가 여러 연구 논문과 여러 조사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핵심은 딱 네 가지더라.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일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일단 일자리를 얻었어도 너무나 집값이 비싸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단 집이 있어도 너무나 지나친 경쟁사회 그 속에서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도 고등교육을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일자리 문제예요. 지금 일자리 문제는 어쩌면 인구 고령화와 같이 막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안 나오고 또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악순환 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일자리는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공공 일자리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젊은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한때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교직 시험을 볼 때 가산점 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하다가 이게 위헌이다 이런 소송에 졌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공통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는 젊은이에 대해서는 취업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또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집값 문제. 지금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지난 2017년 이후에 서울 기준으로 한 3배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출산율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했어요. 제가 좀 전에 일자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합계 출산율하고 경제 성장률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이게 0.8 이상이에요. 0.8이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이게 소위 경기 상황이 나쁠 때는 결혼도 안 하고 또 출산율도 낮아요. 그리고 또 집값과도 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서울의 집값 상승률하고 합계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0.85 정도 돼요. 경제 성장률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을 잡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또 제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는 거죠. 정부에서 마치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면서 막 온갖 규제를 내요. 지난번 정부에서도 한 25번 냈고, 현 정부에서도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한 10번 이상 계속 대책이란 대책을 내세웠는데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게 있었나요? 도리어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계속 불안하죠. 이게 젊은 사람들, 지금 집 안 사면 정말 이 생망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리어 젊은 사람들이 더 집을 사려고 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집값을 도리어 띄우는 정책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이잖아요. 정부가 이자율을 좀 싸게 해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자꾸 빚내서 집 사도록 하면 젊은이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빚내서 집을 사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 빚이 잔뜩 있는 상태도 그걸 샀어요. 집값이 오르면 그 사람은 속으로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평생 그 원리금 갚느라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또 낳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집을 사지 않은 젊은이, 1살, 2살 계속 더 젊은 사람들도 또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집값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쓰니까 집값을 더 띄워버렸어요. 그럼 또 어떻게 집을 사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한 정책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은 시장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만 둬도 집값은 안정화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안 늘어난다. 또 세 번째는 금리가 예전처럼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시장에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고 기존 주택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서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뜬금없이 확 풀면서 집값을 막 뛰어 올렸잖아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정책을 쓰면 되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간단해요. 저는 저한테 집값 잡으라면 정말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에 비하면 이게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과 뉴욕의 집값이 비슷해요. 그런데 매년 내는 재산세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제가 직접 계산까지 막 했어요. 제 책에도 이제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정말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집을 투기 순화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유세는 높은데 거래세는 거의 선진국은 없거나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에 비해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부담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라는 거죠. 보유 부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팔으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싼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종합부동산세니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1가구, 2주택, 3주택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면서 서울의 똑똑한 한 채, 그걸 구하겠다고 더 서울로 몰리면서 더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이 뜨는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 교외에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세컨홈으로 갖고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지방에 있는 집값은 서울의 집값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뭐 집을 두세 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은 재산세가 더 비싸 부과하면 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상관없이 그 주택 가격을 전부 합산해가지고 누진적으로 재산세를 OECD 수준으로만 높이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시장에 그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비싼 집을 시장에 내놓고 좀 교외로 좀 한적한 데로 가서 더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보유 부담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집값이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계신 거예요. 정말 코미디 같은 게 우리나라는 서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은 서울시 외곽 변두리에 살면서 일하겠다고 서울 중심지로 지하철 타고 그냥 꾸역꾸역 막 들어갑니다. 반대로 서울 중심부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등산복 차림에 지하철 타고 밖으로 나가요. 그분들 일을 안 하시잖아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이 시내에 살고 나이 든 분들이 좀 밖에서 사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데 좀 더 편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 양질의 공공주택을 시내에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것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LH도 있고 서울은 SH도 있고 거기서 토지를 개발을 하면 이거 왜 민간업자한테 다 이게 넘기냐는 거죠. 비싸게 그 토지를 분양하면서 집값을 띄우는 거예요. 아니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지방보다 막 10배 이상 비싼 게 건축비가 10배 이상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죠. 땅값이 비싸서 그렇죠. 사실 서울에도 집 질 데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뭐 그린벨트도 뭐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린벨트도 일정 부분 푸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거는 정말 결혼한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마련한 그러한 목적으로 풀자. 그래서 뭐 LH에서 아니면 SH에서 직접 건설해서 결혼한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면 저는 그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정책을 좀 써보자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좁은 국토에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거기는 그래도 80%가 공공주택이고요. 싱가포르 시민의 90%가 다 자가주택이에요.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꾸면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껏 생각한다는 게 외국에서 이민을 많이 받자는 둥 아니면 혼외 출산을 더 장려하자는 둥 저는 뭐 그것을 무조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장려하거나 그걸 허용하는 게 우리 정책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세 번째는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제가 우리나라가 절대 위기에 있는 것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두 번째는 시멘트 주도형 경제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직 학벌, 오직 의대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과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가 물론 필요하지만 의사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만드나요? 아니면 의사가 수출하나요? 물론 외국인 환자 받으니까 일부 뭐 돈도 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AI를 만들고 디지털 사회를 정말 선도하는 그러한 분야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일자리도 있고 집도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얘를 키우려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제일 많이 든다. 이런 통계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봐도 우리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시키려면 4억 원이 들어요. 4억 원. 2명 키우려면 8억 원이 들어요. 어떻게 젊은이가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엄두를 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정말 과잉 경쟁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어느 정도 양육을
우리 사회가 좀 책임져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미래 세대의 생산 주역이 되고 경제 주역이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결국은 먹여 살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양육을 독박 양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가 같이 책임져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독일의 예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독일은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18세까지 250유로를 매달 자녀 수당으로 줍니다. 250유로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 돼요. 거기는 얼마나 출산율이 낮아서 그래요? 출산율이 1.5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2배 이상이에요. 그래도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수당을 계속 준 거예요. 우리는 거기보다는 비상상황도 엄청난 비상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가지고 뭐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양육수당을 조금씩 줘요. 뭐 출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뭐 6세까지 주고 7세까지 주고 특히 시군에서 많이 그렇게 해요. 최근에 뭐 인천시에서 뭐 18세까지 1억을 준다. 그랬더니 인천시가 그 출생 아동수도 전국에서 지난 해에 제일 많이 증가했고 또 출산율도 제일 빠르게 증가했고 인구도 또 제일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출산 정책, 아동수당, 육아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미 지원하는 것이 7,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2,500만 원 정도 인천시가 추가한 거거든요. 조그만 시군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지방에 가면요 10%대예요. 10%. 그러한 시군에게 이러한 아동수당, 육아수당, 출산수당을 왜 지급하도록 서로 경쟁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면 누가 제일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시 이런 데겠죠. 그럼 거기에서 많이 그러한 수당을 주니까 젊은이들 다 글로 모이겠죠. 그럼 더 수도권 집중화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정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아동수당을 전부 다 합해서 일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독일처럼 하자는 거예요. 독일이 4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18세까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태어나자부터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주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3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지난해 24만 명 많이 감소했죠. 일단 30만 명이라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드느냐 따져보면 한 명당 매달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곱하기 30만 명 하면 3조 6천억 원이에요. 3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50조 원이 더 됩니다. 50조 원. 근데 3조 6천억 원밖에 들지 않아요.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늘어나요. 근데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면 36조 원이 돼요. 36조 원. 저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하면서 예산을 뭐 여기저기 조금씩 막 쓰지 말고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 막 맡겨가지고 서로 경쟁시키지 말고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출산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이걸 다 묶어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걸로 아이에게 아동수당이라 하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이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2억 4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2억 4천만 원. 걔한테 왜 그걸 주냐?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겠어요? 이 사회를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 돈 가지고 부모가 다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실제 100만 원이지만 한 50만 원은 펀드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해요. 계속 뭐 여러 가지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불려나가요. 그 나머지 절반은 목적 지정을 해서 정말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50만 원씩 매달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나머지 50만 원이 계속 모여지면 그게 이제 1억 2천만 원이 계속 불려나가서 나중에 20세가 되면 아마 2억 4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국립대는 등록금 면제하는 방식으로 하자. 제가 독일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는 아이가 18세까지 계속 50유로를 계속 받도록 하고 또 실제 직업학교나 대학을 가게 되면 연장해서 계속 줘요. 아동수당을. 그리고 또 교육비, 그러한 비용이 전액 무료예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립학교를 가겠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선택이니까 당연히 등록금은 내야 되겠죠. 적어도 국립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
부담이 좀 없도록 하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 안정정책, 두 번째 집값 안정정책, 세 번째는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 그리고 마지막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 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까지 낳으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된 거예요. 여성가족부도 그랬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죠. 다 그쪽에 집중해서 해왔는데 우리가 그것도 그것대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 묶을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할 수 있나요?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고령화 문제까지 현재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예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라고 하지만 그래서 위원장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 주관해서 하는 회의는 역대 정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1년에 한 번도 잘 하지 않았어요. 임기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민간인이에요. 그것도 비상근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럼 주관부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건복지부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출산 문제가 다 일자리 문제고 또 집값 문제고 그리고 교육 문제고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병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정도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문제는 다 어디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 기획재정부, 부동산 문제,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교육 문제, 양육 문제는 교육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총괄한 인구부가 필요하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그리고 인구부가 기왕이면 여성가족부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꾸자. 인구가족부로 바꾸고 부총리급으로 해가지고 총괄부서, 아주 강력한 부서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빠르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목표를 적어도 1.5명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언제 달성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에 제 생각에는 5년을 목표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세우면 이거 여성을 말이야 마치 아기 낳는 도구로 삼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도구입니까?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얘기잖아요. 그 목표라는 게 그렇게 듣기가 거북하시면 적어도 정부가 전망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그래서 1.5명, 그래 5년 뒤에는 1.3명 이렇게 좀 전망치를 잡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댓글로 많은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